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하나, 둘, 셋. 가짜 뉴스. 뉴스 단속반. 야 어디가 이 가짜 뉴스. 야 임마. 가짜 뉴스 끝까지 투정한다. 빠밤. 미친놈 같죠. 이렇게 해야 한 분이라도 이건 또 가면을 주셔야. 이렇게 해야 한 분이라도 더 보여주십니다. 자, 충격 폭로. 네. 김재련은 성의, 섹스의 성의 국정원장이었다. 제목이 좀 살벌하죠. 그 성범죄 또는 성추문, 성피해 모두 이런 성적인 가해 이런 모든 성의 이야기의 국정원장이었다. 그러면 이 섹스 스캔들 관련 모든 정보가 김재련 변호사에게 다 모이도록 온다는 된 건가요? 구조예요. 이거는 이렇게 돼 있어. 박근혜 때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시스템, 국가 권력 기관으로 시스템이 이렇게 정착이 돼서 우리만 몰랐어. 김재련 변호사한테 다 정보가 싹 모이게 돼 있고 그걸로 인해서 모든 정보를 다 알게 된 김재련은 선택적으로 요거는 조지하겠네, 요거는 언론 플레이 해야겠네 라고 계획을 짤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서 모든 성과 관련된 경찰 정보와 의료계 정보, 모든 법원의 정보들을 다 취합해서 보고받는 국정원장보다 더 정밀한 모든 독점적으로 보고를 받는 자리에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SIS라고 보면 될까요? 뭔나요? NIS가 아니라 뭐죠? 국정원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요 얘기로 들어가기 앞서서 박원순 시장 고소인과 관련된 미공개 영상을 저희가 추가로 공개해 드릴 텐데, 자, 먼저 한번 봅시다. 열린 공감이라고 하는 유튜브에서 지금 자 볼까요? 어제 17시간 전에 공개해서 현재 23만 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이 이게 더 유포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열린 공감 일단 영상을 한번 보고 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공감에서 지난 9월 14일에 고소인과 박원순 시장이 촬영된 두 건의 사진을 스틸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동영상을 공개하라, 이거 가짜 사진이다, 합성이다 이런 의혹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동영상,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게 지금 박원순 시장 생일입니다. 이날이 2019년 3월 26일이 박원순 시장 생일이신데 집무실에서 케이크 커팅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요 손이 고소인의 손입니다. 박원순 시장을 이렇게 포개 잡고 있죠. 이런 것들을 슬로우 비디오로 열린 공감에서는 적시를 하고 있네요. 좀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의 손을 포개 잡고 있는가, 뭐 이런 관점으로 성추행이 저분이 고소인이신데요. 또 영상으로 보니까 또 네. 지금 상당히 주체적으로 사람들 와라 막 이렇게 부르고 있죠. 네. 상당히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6층의 안방마님이라는 얘기가 다른 성적인 함의가 아니라 상당히 주도하고 있습니다. 어깨에 손 얹는 거 보십시오. 요런 영상을 지금 어제 공개했거든요. 그 뒤에가 이제 고소인이라는 건데, 그렇죠. 저는 사실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자로서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시장의 어깨에 그러니까 아무리 손을. 뭐 친하다고 해도. 근데 글쎄요. 저는 뭐 성추행이라든가 그런 관점에서라기보다는 친근감을 표시한 걸로 봅니다. 그리고 6층의 안방마님이라고 불리는 게 어떤 성적인 착취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아주 주체적으로 되게 활달하게 자기 책임을 다했던 비서다, 이런 긍정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또 추가로 보겠습니다.
자, 다만 이제 열린공감TV에서는 저건 약간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어깨에 손을 얹는 비서가 어디 있느냐. 그런가 하면, 자, 딱 손으로 이렇게 제지를 하죠? 팔뚝을. 요런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한번 좀 더 다시 한번 보시면, 저는 손을 포갠다든가, 감싸진다든가, 또는 이렇게, 자, 이제 막 사람들 부르는 거죠. 아주 적극적이고 주도적입니다. 그냥 수능적으로 마지못해 근무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안방 마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주체적으로 이렇게 일하던 그런 비서였던 것을 알 수 있죠. 좀 훌륭한 비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런 거 어깨에 이렇게 손을 얹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시기 나름으로 8급 공무원이 시장 어깨를 저렇게 만지는 게 좀 이상하다 라고 하는 지적들이 좀 많으시고, 특히 이런 거 터치를 하고 있죠. 자, 과연 저 모습이 4년간 지속적으로 성괴롭힘을 당한 사람이라 볼 수 있겠는가 라고 열린공감 TV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첫 번째 영상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글쎄요, 저는 그냥 이게 박 시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뭐 여성과 남성의 관계라고 봤을 때, 아니 저 여자는 왜 저렇게 남자한테 대놓고 스킨십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스킨십에 좀 너무 스킨십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말할 때 조금 그런 게 있어요. 남자한테 좀 일부러 친근감을 느끼려고 일부러 이렇게 그러니까 남들이 불편한 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일부러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사람도 스타일인 있거든요. 거죠. 네. 친근감을 보여주기 그래서 위해서 이렇게 뭔가 어떤 어깨에 손도 얹고. 스타일인지도 알 것 같고요. 네, 좀 그럼 한번 좀 다른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저분을 명예훼손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 스타일이에요. 네.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저희는 저걸 가지고 김재련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성추행이다, 성희롱이다, 성폭행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근데 절대 확실한 거는 그런 생각 1도 없습니다. 이 영상을 봤을 때 네. 과연 나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람에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거, 이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시기가 중요한 것이죠. 네. 저것은 방금 보신 이 영상은 2019년 3월 26일 그리고 나서 4개월 있다가 승진해서 다른 부서로 영전해서 가시죠. 그러니까 이른바 지난 그 4년 동안 지속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울 정도로 김재련 변호사의 말 맞다나 뭐 어떻게 뼈가 사가? 여하튼 그렇게 고통스럽게 네. 지난 4년간 성추행을 성괴롭힘을 받아왔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의 영상인 거죠. 2019년 3월 26일이면요. 보면서 혹시 저렇게 일방적으로 스킨십을 당하는 남자가 기분이 나쁘진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은 2018년, 그러면 이쪽 1년 전으로 한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생일입니다. 요분이 고생입니다. 네, 축하드려요 라는 요분. 시장님, 제가 시장님 처음 본 지 이제 2년 반이 지났습니다.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잘 해주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고소인이 나오죠. 시장님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힘내시고요. 지금처럼 밝고 건강하게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여기 계신 오른쪽에 세 번째 계신 여성분인데 비서분이 네가 나가서 얘기해라고 할 정도로 비서실의 대표 간판인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6층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아니 근데 되게 6층 비서들. 화기애애 보이고 네네. 좋아요, 분위기가. 아니 화기애애하다고 네. 해서 당시에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으리라고 저희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랬을 네. 수도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6층에서 어떤 입장이 있었던 분인가 이분이 상당히 잘 어울리고 활동적이고 네, 사교적이면서 야 네가 나가서 얘기해라고 이 검은 옷 입은 남자가 툭 칠 정도로 아주 이 대표 주자. 그러니까 2019년에서도 보셨습니다만은 자 빨리 와서 다 사진 찍으세요 다 불러드립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상사들인데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비서예요. 여기서도 아주 그 비서실을 장악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는데 한번 보시죠. 너 왜 안 하냐? 빨리 던져라. 시장님, 제가 시장님 처음 본 지 이제 2년 반이 지났습니다.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잘 해주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저희는 시장님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힘내시고요. 지금처럼 밝고 건강하게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저 시점만 해도 정말 오늘날 이렇게 끔찍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텐데요. 자, 두 번째 영상에서 보여지는 고소인의 평상시의 모습 대단히 활달하고 주체적이고 한마디로 씩씩하죠. 네. 저 아주 좋은 비서의 역할을 했던 분 같아요. 네, 딱 보면은 네. 정말 그 서로, 그러니까 영상에서 딱 봤을 때 느낌만 보면은 이게 뭐 6층 사람들이건 아니건 봤을 때 서로 이제 사이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마치 우리가 시장님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최선의 충성 멘트잖아. 네, 그렇죠. 이런 발언을 사실 저는 아무리 뭐 누가 이제 좋다고 해도 뭐 저는 뭐 부모님한테도 그런 말 안 하고 나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태어났어 이런 말 안 하고 그런 걸 봤을 때 뭐 이게 시켜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너가 이렇게 말해라고 했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뭐 이런 이렇게 말하는 말투라든지 분위기라든지 말하는 분위기라든지 뭐 약간 수줍어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아 글쎄요 저게 이제 과연 그런 뭔가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자, 그럼 안타까움이 마지막으로 많습니다. 이제 그 비서실에서 회식을 하느라고 서울시에 있는 한 재래시장에서 식사 중에 촬영을 하는 모습이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왼쪽이 비서인데. 네. 자, 뒤로 이렇게 팔짱을 끼면서 허리를 두르면서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언뜻 보면 아버지와 딸처럼.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아까 처음에 케이크 자르는 영상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느껴지는 게 네. 박원순 시장님이 좀 뭐랄까 수줍어하시는 오히려 네, 수줍어하는 느낌이에요. 모습이 뭔가 보이죠? 이렇게 능숙하게 뭐 이렇게 그래 일로 와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 사실은 얼굴을 지금 완전히 모자이크를 하고 음성도 완전히 뭉개습니다. 누군지 못 알아보도록. 근데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실제 그 표정 변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분이 상당히 정말 밝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6층의 분위기를 리드해가는, 실제로 지금 박원순 시장 되게 부끄러워하잖아요. 네. 둘 사이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시장님을 업무 외적인 다른 네. 일상 관계에서는 되게 좀 네, 리드하는 리드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런 제가 느낌이네요. 보기에는 박원순 시장님이 약간 부끄러움도 많고 그런 성격이라고 알려졌잖아요. 네. 이런 분들에겐 더 좋은 비서였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본인이 이제 직접 먼저 다가가고 리드하고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비서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같이 봤던 영상에서 어떤 그런 어깨에 손을 얹고 팔을 이렇게 제지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뭐 이렇게 스킨십에 이렇게 뭐 스킨십으로 이렇게 잘 표현하는 네. 친근감을 네. 그런 스타일이었고, 그런 것 때문에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좀 당혹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표정에서 좀 엿보이는데 지금 오히려 박원순 시장은 돌아가시고 네. 박원순 시장은 씻지 못할 성폭행범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죠. 아직 진실이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가해자, 피해자 구도로 이미 세팅이 되어 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재련 변호사의 최근 들어서 저는 이게 9월 15일자 이 기사
당직 사병이 언론에 테러를 당하고 있다라며 쉴드를 쳐주죠. 사람의 좌표를 찍는 게 남일 같지 않다면서 이 당직 사병의 문제 제기가 옳았고 그를 비판하는 민주적인 목소리를 테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조국 사태 때도 그랬습니다만 추미애 장관 때 우리는 극명하게 정치적 견해차가 드러나게 되는 걸 보지요. 김재련 변호사가 그동안 사실 정치적 입장을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유명한 박근혜 키즈로서 화해치유재단에 개입했다는 것 정도가 알려져 있는데 저희 취재 결과 상당히 뿌리 깊은 박근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 2012년 대선 직전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12월에 있었죠. 그때 이제 여성 대통령 최초 후보로서 박근혜 씨는 여성과 아동 성폭행 피해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이런 그 아동 성착취 성피해를 다룬 영화 상영회 갑니다. 그때 2012년 11월 요 자리를 요 분 누군지 아시죠? 김의원 한나라당 의원 지내셨죠? 요 분이 바로 김재련 변호사입니다. 김재련 변호사가 왜 여기서 나오지? 2012년 11월부터 김재련 변호사는 대선 한 달 전에 박근혜 캠프와 모종의 지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아주 핵심 측근들만 앉을 수 있는 포지션에 자리를 하고 있죠. 2012년 11월 이후에 이제 김재련 씨는 여성가족부 국장으로 전격 올라가게 되죠. 여성가족부 국장. 그리고 급기야 화해치유재단에 일을 하게 됩니다. 박근혜의 사실상 최측근 법조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지난번에 안희정 때도 안희정 비서 비서였죠. 네. 비서를 대리하고 어떻게 박원순 비서 사건도 어떻게 박근혜 쪽 사람이 대리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요 기사를 봅니다. 한겨레 20일 김재련 변호사 인터뷰를 합니다. 한겨레가. 한겨레가 참 이상합니다. 박근혜 측근, 최측근에 있었던 김재련 변호사를 띄워주는 인터뷰를 하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미쳤나 봅니다. 한겨레가. 그런데 한겨레에 질문 3개를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자, 역순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피해자는 고소인은 김 변호사를 누구로부터 소개받았는가?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서울시 젠더특보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왜 김재련 씨가 이 성과 관련된 모든 정보의 국정원장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서울시 젠더특보는 박원순 사람입니다. 임순영 네. 씨 맞죠? 박원순 네. 시장이 발탁해서 최초의 젠더특보를 쓴 사람입니다. 네. 박 시장의 사람입니다. 근데 젠더특보가 소개해준 정신과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다가 그 선생님이 나를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라고까지만 얘기해. 절대 이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 이게 겉으로 보면 그냥 우연히 한 것 같지만 이제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텐데 어떤 시스템, 제도의 틀 안에서 그냥 서울시 젠더특보가 이런 문제를 시동하면 걸면 모든 게 나한테밖에 올 수가 없게 돼 있어 라는 얘기를 차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서울시 젠더특보가 정신과 전문의에게 왜 소개시켜 줬을까요? 그냥 자기 아는 친구 의사를 소개해 줬을까요? 천만에. 그 정신과 전문의는 그러면 김재련을 그냥
서지현 검사를 대리했던 것 때문에 소개했을까요? 천만에. 대리하지도 않았잖아. 네. 나중에 사퇴했잖아, 중간에. 결국엔 대리를 하지 않았는데 서지현 검사를 본인이 대리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도 너무 웃긴 거죠.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가 있어. 네. 무슨 말이냐면 정신과 전문의는 김재련만 소개해 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없는 구조에 있어. 정신과 전문의가 단독으로 나만 소개해 줄 수 있어서 소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서지현도 대리했기 때문에 소개해 줬다고 흐리는 거야, 논점을. 사실이 아닌 거 가지고.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그러면 서울시의 기본적으로 성범죄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 매뉴얼을 보면 나옵니다. 자, 되게 두꺼운 책인데요. 제가 다 넘길게요. 그리고 여기서 한 단어를 제가 찾아낼 겁니다. 탐사 보도 기자 30년 하면서 맨날 보면서 찾아내는 게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깜짝 놀랄 만한 건 찾아냈어요. 바로 뭐냐면 이제 나옵니다. 3페이지 더 나가면 하나, 둘, 지나갔습니다. 또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또 다시 또 시작해야 됩니다. 힘듭니다. 이거는 무슨 뭐 취재하면 무슨 맨날 뛰어다니는 줄 아는데 맨날 책상에서 이렇게 커서를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일입니다. 자, 이렇게 안 나올 때는 정말 아까 그 전화번호 막 있었던 아닙니다. 시스템을 봐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사건 처리는 성희롱 성폭력, 성희롱. 지금 우리는 정확하게 보면 이 성희롱 쪽에 가깝습니다. 혐의가. 성폭력은 강간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성희롱이 발생했다 그러면 네. 일단 피해자랑 1대1 상담을 해야 인지가 시작되는 겁니다. 또는 전화 신고를 하든가. 근데 이런 절차가 없었잖아요. 고소인은. 그러니까 서울시가 인지하지 못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인지 왜 안 했냐라고 마치 서울시가 모두가 짜고 덮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여기서 자, 그럼 이제 성희롱 성폭행 사건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피해자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리와 의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자, 심리와 의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데나 다 해줍니까? 아닙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피해자 지원 제도 해바라기 센터가 나옵니다. 요거를 찾았습니다. 해바라기 센터에서 24시간 상담하고 신속한 증거 채취, 응급 의료 지원, 피해자 조사, 형사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법률 자문까지 합니다. 자, 여기서 법률이라는 말이 나왔죠. 대충 힌트가 잡히죠. 자,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해바라기 센터를 컨택해야 돼요. 이게 해바라기 센터는 박근혜 때 만든 대표적인 국가 시스템입니다. 여기다 해바라기 센터에다가 안 하면 불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성폭행 당하잖아요. 네. 경찰서 갔잖아요. 해바라기 센터 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해바라기 센터 가세요. 이렇게 합니다. 왜? 해바라기 센터는 거기 가면 경찰, 의사, 변호사가 다 있어요. 한 팀이야. 원팀. 네. 그래서 원스톱으로 도와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찰에서 다 해바라기 센터로 보내요. 전국에 다 있어. 바로 해바라기 센터 24시간 상담 센터로 젠더특보가 보낸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자, 보시겠습니다. 서울시 젠더특보가 4월 14일 사건을 열흘 뒤인 4월 24일 날 정신과에게 전문의에게 상담받은 게 아니라 소개를 어디에 해줬냐? 해바라기 센터로 보냈을 겁니다. 거기에 있는 정신과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은 거야. 어디게? 이게 서울대 병원입니다. 근데 서울대 병원에 있는 해바라기 센터에 배속된 변호사가 몇 명인지 아세요?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해바라기 센터는 서울대 병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해요. 네. 근데 서울대 병원에 2015년, 그러니까 김재련 씨가 실제로 여가부에 있을 때 해바라기 센터를 만들어요. 박근혜 지시에 따라서. 네. 그리고 나서 나와서 여가부에 있다 국장하다가 나와가지고 네. 서울 해바라기 센터 운영위원이 됩니다.
운영위원이 돼서 사실상 화해치유재단에서도 변호사가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서울 해바라기 센터, 서울대 병원장이 센터장이야. 서울대 병원장이랑 다이다이예요. 근데 서울대 병원장은 박근혜 최측근들이 했었잖아. 백남기 농민 막 네. 외인사라고 외인사를 병사로 하고 그런 고놈들이 센터장일 때 운영위원이 됩니다. 2015년부터.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들에게 상담받으면 모조리 어디로 온다? 그 다음 법률 지원은 김재련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젠더 특보든 누구든 일단 해바라기 센터로 보내면 거기서 법률적으로는 김재련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어떻게 된다? 김재련한테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4월 14일 날 상담한 게 4월 24일 날 이제 젠더 특보가 소개를 해줘서 왔잖아, 해바라기로. 네. 그 사건은 4월 14일 사건 때문에 온 거잖아요. 중간 간당한 거, 술 먹고. 그 사건 때문에 해바라기 센터로 보낸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중간간 사건을 해결하면 되는데 자기가 정보를 다 모으는 성의 국정원 자리잖아. 국정원장 자리.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얘기하다가 박 시장님 얘기를 들은 거야. 끄집어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른바 젠더 이슈가 지금 보면 계속 민주개혁 진영에서만 터지잖아요. 네. 이 해바라기 센터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에 의해서 한나라당 사람들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해바라기 센터가. 그러니까 그 당시 운영위원들이 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농단이 다른 쪽은 뭐 일부 가시적으로 개혁이 있는데 이 의료 사이드는 하나도 개혁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 때 사람들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 젠더 이슈가 그들의 어마어마한 무기가 된 거야. 박근혜 때 만들어 놓은 해바라기 센터로 다 정보가 모이고 그때 당시에 만든 사람들이 다 한나라당 사람이고 김재련 같은 사람들이 그 정보를 관장하고 법률 담당을 하니까 전국의 정보가 다 이쪽으로 모이고 선별적으로 얘들은 계속 삐딱선 추미애 같은 정치인을 반대하니까 삐딱선 타고 있다가 이거 박원순 시장 건이네 이거는 라고 키운 거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돈 주고 고소인 입장에서는 돈 주고 산 변호사가 아니잖아. 자기가 지원을 받은 거. 그런 지원을 받은 거잖아. 젠더 특보가 가라고 해서 갔더니 의사가 저분 우리 운영위원이십니다 하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곳에서 유일하게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변호사로 배정을 받은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김재련한테 그때부터는 상당히 거의 구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 주관적 판단입니다만은 이것도 소송 걸릴까 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의 더 전폭적으로 의존하겠죠. 자, 그리고 뭔가 이 고마운 마음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렇겠지만 그거는 약자의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어찌되면 강요된 고마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지금 2차 피해 4월 14일 사건을 저희는 알면서도 공개하지 않았어요. 왜? 2차 가해가 우려돼서. 그건 정말 2차 가해죠. 근데 이거를 과연 저는 고소인도 원했을까? 고소인이 원한다면서 4월 14일 사건을 언론에 언플했잖아. 김재련이. 근데 과연 이게 진정 고소인에게 유리한 일일까요? 유리하다라고 설득했겠지. 근데 고소인 입장에서는 힘없으니까 응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팩트로 저희가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해바라기 센터에 대해서 기자들이 좀 파야 됩니다. 너무나 이 서울 해바라기 센터에 보세요. 서울시와 함께하고 있어요. 서울지방경찰청이 유관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경찰들도 다 해바라기 센터로 보내요. 그리고 서울대 병원이 위탁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센터장이 병원장이야. 서울대 병원장. 수탁 병원장이고 소장이 소아정신과 의사야.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대부분 연세대학교에서도 하는 것도 그렇고 서울대 병원도 위탁기관인데요. 수탁기관인데 소장들이 다 소아정신과 의사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그런 느낌 안 받아요? 성착취 피해자가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아동 피해자인 것처럼 다루는 그런 거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성적 피해를 당한 사람을 보호하는 건 중요한데 우리 여성들한테 뭐 허벅지에 손 들어오고 그러면 안 돼! 씨발. 그냥 단호하게 내치도록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을 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치 피해자처럼 행동하도록 만들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비판하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 소장들이 주로 소아정신과 의사들이 대부분이야. 연대도 그렇고. 자, 여기 보면 상담지원팀, 의료팀, 행정지원팀, 수사지원팀까지 원스톱으로 있어요. 경찰이 파견돼 있어요, 다수가.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해바라기 센터 거쳐서 오세요라고 해야 돼. 왜? 그래야 이게 일관성 있게 진행된단 말이야. 진술도 안 바뀌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박원순 시장이 2011년부터인가요? 서울시장을 하셨대. 네, 오셨죠. 10년 참선하셨으니까. 가까이. 네. 근데 그러면은 이게 서울시하고 좀 이게 관련이 있다면 그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다고 해도 박원순 시장이 이런 구조를 모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거를 좀. 근데 사실은 요거는 박원순 시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기관입니다. 해바라기 센터는. 기관이 여성가족부라고 돼 있네요, 여기. 네, 여성가족부에서 네. 만든 거예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있잖아요. 김재련 씨가 이 기자들이 이런 거 취재를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자, 2014년 상당히 좋은 질문하셨는데 2014년에 여가부에서 원스톱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바라기 센터를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만듭니다. 그때 담당자가 누구게? 김재련 권익증진국장이 만든 거예요. 해바라기 센터로 신속하게 도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이게 충돌이 납니다. 요거는 저는 수사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권익증진국장 때 해바라기 센터를 전국적인 규모로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자, 보십시오. 무지무지한 이게 정보 기관이에요. 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다 있네요. 해바라기 센터 전국 조직입니다. 여러분들 모르셨죠? 근데 여기서 이걸 전담하는 변호사가 김재련 변호사. 김재련 변호사는 특히 이 서울 해바라기 센터, 동부, 남부, 뭐 아동, 북부, 중부 이런 표현이 없잖아. 네. 그냥 서울 해바라기 센터, 이 서울대병원. 네. 2015년부터,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자기가 해바라기 센터 만들어 놓고 바로 직후부터 해바라기 센터, 서울 해바라기 센터, 이게 센터입니다. 이게 지금 중심이에요. 여기 있으면 전국 정보가 다 모입니다. 이게 국정원장입니다. 근데 그런 자신의 경력을 절대 공개하지 않아요. 자, 김재련 씨 보면 경력사항에도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러네요. 안 해바라기 합니다. 센터 이야기는 없네요. 해바라기 센터 전혀 없어요. 네. 근데 이거를 저희는 여기 포기하지 않죠. 끝까지 갑니다.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여기 바로 서울 해바라기 센터 2015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자,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족정책위원회 위원도 지금 그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 말이 지금 2015년 때, 2013년 때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2015년 7월까지 하다가 바로 4개월 있다가 네. 자기가 만든 해바라기 센터 운영위원으로 오잖아요.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뭐 어떤 장점? 계속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여성가족부 일을? 제 아니지. 입장에서? 이건 이제 월급만 받고 돈이 안 되잖아요. 네. 권력도 없고 정보도 없잖아요. 여기 오잖아요. 네. 사건은 일단 무료 상담해. 사건 다 오잖아. 네. 그죠? 근데 자기가 사건 네. 수임을 할 수 있잖아. 지금 고소인처럼. 네. 이거는 모든 사건을 독점적으로 자기가 수임할 수 있는 거죠. 1차적으로. 이거는 어마어마한 특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서울시, 경기도 다 고문 변호사가 있어요. 고문 변호사가 조례에 따르면 계속 뭐 그냥 죽을 때까지 주당창 계속 고문 변호사 하면 좋겠지. 서울시 거, 뭐 경기도 거, 뭐 다 사건 하면 그러면 특혜잖아요. 그래서 2년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2년 하고 또 2년 연임까지가 가능해요.
그리고 내가 서울시든 경기도든 고문 변호사라고 해서 그럼 내가 그거 다 먹어? 사건? 다 사건 수임해? 그것도 안 됩니다. 투명하게 뿜빠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울 해바라기센터 운영위원으로서 변호사 한 명밖에 없어. 네. 여기는 의사랑 다수의 경찰관 이런 사람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건이 생기면 일단 어떻게 돼요? 변호사가 서초경찰서에 이를테면 성폭력 상담 자봉을 하지. 그 사건을 수임하면 안 돼요. 신고해야 돼요.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그동안 김재련 씨는 최소한 우리가 확인된 것처럼 고소인 사건을 수임했잖아. 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건을 해바라기 센터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수임했는지 밝혀야 돼요. 아니면 이거는 사법 처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2015년부터 지금까지 벌써 횟수로 5년, 만 5년을 하고 계신데 네. 이거는 조례가 있는지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임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도 저도 박근혜 때 만들면서 그냥 아예 만들지 않았는지 또 아울러서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상당히 정교하게 기사를 써서 읽어드려야 할 사안인데 쭉 이렇게 말씀드려서 아마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그러면 한겨레 21이 제공한 김재련 변호사와의 인터뷰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김재련 변호사는 고소인을 누구로부터 소개받았나요? 서울시 젠더특보가 소개해준 정신과 전문의에게 상담받다가 서지영 검사를 대리한 나를 소개해줬다 라고 하는 답변이 되게 이상하다는 걸 이제 느끼시겠죠. 그냥 뭐 해바라기 센터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는 게 맞지 서울시 않을까요? 젠더특보가 해바라기 센터에 연결해서 네. 해바라기 센터 전문의가 상담하다가 해바라기 센터를 독점하고 있는 저한테 그냥 몰아준 거예요 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거를 계속 물어봐야 한다라고 제가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 김재련의 권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과도한 권력은 의뢰인, 고소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불균등, 다시 말하면 그루밍의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피해자는 나에 대한 기사와 댓글까지 모두 검토한 다음 찾아왔다고 말했다. 마치 자기가 다양한 변호사들 중에서 나를 고소인이 아주 주체적으로 선택한 것처럼 네. 묘사하고 있잖아요. 선택할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왜? 굳이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연막 치는 거예요. 네. 본인도 뭔가 해바라기 센터에서 이렇게 왔다는 거를 글쎄요. 해바라기 센터의 발언적 정치성, 박근혜 측근들이 다 만들어서 지금까지 해먹고 있는 그러니까 젠더 공룡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젠더 이슈를 박근혜 일파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줄줄이 넘어가는 그런 연장선 그런 자기들의 권력 라인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해바라기 센터가 노출되잖아. 경로를 말하면. 그래서 우회적으로 서지영 검사를 대리했던 나라고 하는 불필요한 수식어 그리고 피해자가 나에 대한 댓글을 검토했다라고 하는 연막을 치는 전형적인 술책입니다. 자, 그럼 다른 문장인데 어떤 경위로 고소인이 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온 건가? 그나마 한겨레니까 이걸 두 번 물어봅니다. 자, 4월 비서실 직원 성폭력 사건 4.14 사건이죠. 네. 그 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미흡한 조처에 대해서 나에게 털어놨다. 요 얘기가 메인 컨선인 거예요. 고소인이 젠더 특보를 통해서 너 가서 법률적 지원을 받아라 라고 한 것은 이미 4월 14일 날 서초서에 고소를 했잖아요. 자, 이거 보십시다. 이게 되게 웃긴 거야. 4월 14일 날 서초서에 고소했죠. 중간간 네. 사건으로. 그러면 서초서에서 당근 빠따 서울대 병원으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당근 빠따. 안 그래도 해바라기 센터 들려오셨어요? 아니요. 가보세요 라고 보통 권합니다. 안 그래도 서초서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해바라기 센터로 보냈을 텐데 지금 이 주된 관심은 4월 14일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요 얘기를 하다가 서울시의 관리감독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시간 상담이 거의 끝나갈 무렵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이야기를 꺼냈다라고 하는데 꺼내도록 했는지 유도했는지 그런 순수성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치적 궤적을 김재련 변호사가 걸어왔잖아요. 그러면 박 시장 얘기를 하도록 이끌어낸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이 김재련 씨는 역시 자기가 재발이 더 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피해자가 박 시장 얘기를 꺼냈다라고 하는 식으로 불필요하게 강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처음 만날 날에 관해서 묻고 싶다. 이제 질문을 역수로 지금 독해해드리고 있는데요. 피해자가 처음 사무실에 찾아온 날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이거는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지금처럼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하지 않았는데 마스크를 쓴 채 얼굴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굉장히 경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강조하는 표현인데 뭔가 5월 12일은 뻥입니다. 뻥. 이거 허위입니다. 5월 12일은 이태원발 코로나가 네. 대확산되고 있던 정점에 있던 날이에요. 정점에. 그래서 다시 지금 뭐 이태원에 놀러 갔던 연예인들 개 박살 나고 막 엄청나게 코로나 신천지 이후에 무서움이 전 국토를 강타하고 있을 때요. 그렇게 이게 코로나가 심각하지 않았다라고 사실상 이야기함으로써 이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왔을 때 상당히 되게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정상이 아니었다. 뭐 마찬가지로 피해를 강조하기 위한 불필요한 언사를 계속하고 있죠. 이것은 제가 김재련 변호사를 만나면 정말 인터뷰를 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나 안 만나주시나요? 물 인터뷰입니다. 제가 계속 연락드리고 네. 문자 남기는데 연락이 없네요. 자, 저희가 뭐 간단하게 이 정도 정리를 해드릴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차피 요거는 뭐 오늘 하고 말 게 아니라 네. 월요일 이후에도 뭐 김재련 변호사 측에서도 입장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또 뭐 공격할 수 있는 동영상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균등하게 양쪽의 입장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김재련 변호사의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김재련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도 허위일 것이다 라고 예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입장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인 행보도 정치적인 것 같다라고 하는 저의 표현인 것이고 김재련 변호사님이나 고소인이나 저나 박원순 변호사 돌아가셨지만 모두가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진실입니다. 진실은 하나잖아요. 우리 모두 진실을 찾는 동업자가 되자는 취지에서 방송을 해드리는 것이고 혹시 언짢더라도 바로 소송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송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소송을 하면 제가 끝장을 보거든요. 아시죠? 소송을 하면 양쪽 자료를 다 깔 수 있어요. 저의 정말 훌륭한 세기의 재판의 파트너가 되고 싶지 않으시면 웬만하면 소송하지 마시고 그냥 저한테 제보하고 제가 지금 계속 문자 남기고 있잖아요. 전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터뷰 해주세요. 한번 시원하게 인터뷰하고 소주 한잔 합시다. 자, 어제 노회찬 다큐 보셨잖아요. 많이 우셨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회찬 꿈을 이뤄주고 싶다. 노회찬이 꿈이 뭔지 아십니까? 노회찬 정치인 노회찬의 꿈은 국회의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국회의장이 되는 것이었는데 2005년 삼성 엑스파일 당시에 저희가 보도했는데 10개월 만에 저 왕따가 되면서 보도했죠. 근데 아무도 검사 이름을 실명으로 못 갔어. 홍석현이 전관 써가지고 가처분 재판하는 바람에 그걸 못 공개했어요. 공개하고 감옥 가려고 그랬는데 회사에서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나마 제가 그거 검사들 이니셜까지만 보도를 했어요. 근데 노회찬 의원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니셜 내가 깎게. 형님 그거 까시면 X 되십니다. 국회의원 못 하십니다. 그런 거 안 하려면 내 국회의원 왜 해? 그래서 제가 엑스파일을 노회찬 의원에게 전달했고 노회찬 의원은 실명으로 뇌물받은 삼성으로부터 뇌물받은 검사들 이름 깠다가 그때 이제 거의 한 6년인가 7년 동안 재판받고 국회의원직 날라갔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했던 형님이자 존경했던 정치인 노회찬 내 꿈은
국회의장이었어요. 제가 2012년에 손바닥 뉴스라는 걸 하면서 노회찬 의원을 만나서 형님 꿈이 뭡니까? 국회의장이래. 그럼 제가 그 꿈을 이뤄드릴게요. 라고 해서 만든 가상 뉴스를 우연히 제가 발견했어요. 이 영상 보시면서 노회찬이 살아서 국회의장이 됐었으면 어떤 세상이 됐을까 함께 보시는 걸로 가짜뉴스 단속반 요걸로 오늘 마지막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찬, 인간 노회찬, 정치인 노회찬의 희망을 저희가 실현시켜드리는 순서입니다. 앞으로 참여하실 모든 분들의 희망 이뤄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한 희망이라는 말이죠. 다시 하겠습니다. 자, 볼륨 업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실현시켜드리는 순서입니다. 노회찬, 인간 노회찬, 정치인 노회찬의 희망을 저희가 실현시켜드리는 순서입니다. 앞으로 참여하실 모든 분들의 희망 이뤄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한 희망이라는 말이죠. 함께 해주겠습니다. 여소야대 29대 국회 개원 첫날인 오늘 한미 FTA 폐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번 더 해? 전체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284명, 반대 1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11월 날치기 처리 이후 7개월 만에 한미 FTA는 이로써 원점으로 되돌려졌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15석을 확보한 한나라당은 전원이 반대 표결과 기권하는 등 견고한 조직력을 발휘했지만 우위에 그쳤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제 오늘 국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폐기안이 이렇게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이걸 이제 공식문서로 미국에 이제 보내야 되는데 지금 이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장께서 FTA 폐기안 설명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고 진정 노회찬 의장이 됐더라면 직권상정 해가지고 이렇게 FTA를 비준 통과시키지 않았을 텐데 아쉬움이 좀 있네요. 뒤늦게나마 저녁에만 우리 노회찬 의장님 화이팅!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대학 입시 폐지 법안, 무상 와이파이 전국망 설치에 관한 법안, 재벌기업 특별법, 비정규직 차별 금지 법안 등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한편 지난 겨울 차가운 물대포를 맞으며 한미 FTA 반대 투쟁에 나섰던 시민들은 폐기 법안이 통과했다는 소식에 국립기축 등에 모여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정의가 승리할 줄 알았어요. 노회찬 국회의장 짱이에요. 한달이 된 19대 국회의 첫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여소야대 개혁국회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큰 만큼 노회찬 국회의장의 리더십에 더욱 기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손바닥 뉴스 이상호입니다. 희망 뉴스라는 걸 만들어 놓고 이렇게 또 다시 노회찬 의원님을 보내는 또 영상으로 쓰게 될 줄 몰랐네요. 지금까지 가짜뉴스 단속반이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